유치장에 구금돼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2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정혁재 변호사님, 우선 첫 번째 궁금한 게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수갑을 채우는 거에 어떤 요건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어제 저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풀어줄 생각보다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수갑 채우는지 여부는 그 수사기관이 알아서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으니까 원래 법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니까 48시간 이내에 풀어줄 사람을 못하러 체포해가지고 저렇게 유치장에 구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까지는 당연히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사 목적으로 발부가 되는 게 체포영장이거든요. 구속영장은 나중에 이제 구속해서 기소해가지고 그렇죠. 재판받을 것까지 예상한 게 구속영장이라면 체포영장은 피의자나 피고발인에게 이제 조사받으러 오세요 그랬는데 계속 출석에 불응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조사하기 위해서 발부가 되는 게 체포영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경찰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출석 요구를 6번이나 했는데 그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예. 끝까지 불응했다. 예. 그래가지고 체포영장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그렇다라고 하면 형사소송법 요건에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였던 저 임무영 변호사님이 자초지종을 잘 밝혔어요. 어떻게 밝혔냐면은 임무영 변호사님이 소환장을 받고 경찰서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하고 잘 이야기해가지고 예. 수사를 받겠다, 조사를 받겠다. 언제 받겠느냐? 9월 27일 2시에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예. 9월 27일이 무슨 요일인가 찾아봤더니 토요일이었어요. 왜냐하면 9월까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직 방통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일은 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말에 내가 조사를 받겠다 해가지고 9월 27일에 시간까지 다 정해놓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9월 27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9월 26일, 27일에 굉장히 국회가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방통위법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주무부처의 장인 방통위원장이 거기에 국회에 본회의에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9월 26일 밤부터 9월 27일 밤까지 기사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다른 뭐 국회의원들 왔다 갔다 하는데 본인만 꿋꿋이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24시간 동안 그랬던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전날 9월 26일에 오전 11시에 이미 변호인이 경찰서에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9월 27일에 원래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다른 날짜를 정하자.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성실히 다시 조사를 받겠다. 예.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불출석 사유서까지 팩스로 보내고 그다음에 정식 우편으로도 보내고 그런 것까지 다 했는데 그런데 10월 1일 날 느닷없이 영장 청구해가지고 체포영장 어쨌든 받아가지고 그거를 집행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런 내용이 그 임무영 변호사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요. 저거는 굉장히 부적법한 불법적인 체포영장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예. 내일 체포적부심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석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저런 사유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체포적부심이 인용이 기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의 전망이었습니다. 저희가 6차례 출석 요구를 불응해가지고 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 논란 잠시 뒤에 다루려고 원래 준비해놨는데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경찰 주장에 의하면은 6번 중에 2번은 등기로 보냈고 4번은 일반 우편으로 보냈다는 것인데 등기 우편은 수령을 못했고요. 일반 우편의 경우는 출석 요구한 날짜가 지난 후에 우체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석 요구가 없었다고 봐야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잡은 출석 일자가 9월 27일입니다.
따라서 이준석 위원장에 대해서 경찰이 정상적인 출석 요구는 9월 27일 한 번밖에 없었고 출석할 의사가 명백히 있었지만은 국회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한 것이지 출석에 불응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고 엉터리 소환장을 갖고 출석 불응하는 외양을 가장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했다는 것은 경찰이 합법적 권력을 가장한 직권남용 체포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이익과장과 직접 통화를 했을 때 수사이익과장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왜 이런 출석 요구서를 사전 조율 없이 변호인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보내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저 얘기가 또 관심 받고 있습니다. 성춘 부회장님. 네. 이진숙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석 어렵다고 미리 고지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반복해서 발송했는데 수사 입과장이라 그랬나요? 변호인이 선임 안 됐는데 왜 자꾸 보냅니까? 출석 요구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영등포 경찰서 수사 입과장이랍니다. 이 정도면 이제 특정이 되죠, 누군지. 뭐라고 했냐면 이건 형식적이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발송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지금 요건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했다? 아니면 이진숙 위원장에게 지금 뭐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뒤에서는 이렇게 영장 발부 위한 다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누구 얘기가 진실인지는 아마 내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체포적부심에서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출석요구서, 제가 알기로는 출석요구서를 그냥 우편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지, 정말 우편만 달랑 보낸 것인지, 근데 우편을 보내는 과정에서도 저렇게 통화를 했을 때 저런 이야기를 진짜 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아마 내일 적부심을 판단하는 아마 기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은 아까 뭐 선출 권력, 개딸 권력, 그 말씀은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고, 본인의 뭐 좀 억울하다, 뭐 탄압받고 있다, 이런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을 찍어내렸다, 이런 것도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하는 과정이 적법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렇게 체포를 할 정도가 되면 물론 그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들, 그것이 아마 결정적인 것 같지만 네. 뭐 도주의 우려라든지 그렇죠.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왜냐면 지금 위반했다는, 저도 어제 처음 그 속보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이외에 다른 뭔가가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이라 하면은 결국 그 유튜브에 나와서 발언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영상으로 다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속에서 그렇죠. 뭔가 도주도 우려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체포까지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경찰이 말하고 있는, 만약에 정말 6차례나 다 제대로 전달을 했는데 불응했다, 그렇게 되면은 경찰의 입장에서 할 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실은 내일 아마 체포적부심에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너무 과하다라는 주장이 저는 그래도 국민들께서 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지금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이렇게 수사하고 조사할 때는 아주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약간의 탈이라도 있게 되면은 국민들이 보실 때 과하다는 생각을 진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일 일단 진실을 밝혀진 다음에 그때 좀 논의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과 하루 전까지 장관급이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인 뭐 체포를 하려면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왜 추석 전에 체포까지 했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나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아마 내일 다뤄질 것 같습니다. 수사 입과장이 이거는 형식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해놓고 6번을 카운팅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하면서 불출석 사유서 이거를 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영장을 신청하면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불출석 사유서도 기록에 첨부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수사 기록 조작 사건입니다. 만약에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됐는데도 불구하고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면 이미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입니다. 저희는 오늘 경찰, 검사, 법관 모두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자, 박 대변인님. 네. 내일 체포적부심에서 따져야 될 게 많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죠. 특히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줬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증거가 버젓이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사건인데다가 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주장도 사실 작년 9월의 일이거든요. 작년 9월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낙선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성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혐의 자체도 굉장히 모호한 데다가 구성 요건이 맞지 않는데 법원이 왜 체포영장을 줬을까?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경찰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던 우리가 6번이나 출석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출석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오로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변호인 측에 따르면은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도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스택을 쌓듯이 3번을 연달아 보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6번이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 따르면은 27일 날 합의가 된 그 출석 날짜에 대해서도 출석할 수 없는 모종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도 밝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서면으로 밝힌 사유를 만약에 법원에 그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발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차상 위반 사례들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위법성이 발견된다라고 하면은 영등포 경찰서의 관계자들은 막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희 취재 기자의 얘기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을 마치고 간인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직 이게 뭐 석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차 교수님. 네. 내일 이제 체포적부 심사가 열려요. 내일 오후 3시고 서울 남부지법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고 또 토요일에도 잡혔는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제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받아들여질 것 예. 같다. 그래서 우리 풀려날 정의진 변호사님과 정반대의 전망이시군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준숙 위원장이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것은 법원이 예.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앞서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불출석 사유수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실제 뭐 불출석 사유수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뭐 제가 법률 전문가 아닙니다만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안 자체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이건 경찰의 과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아마 이 지금 이준숙 이 위원장 쪽에서 아마 하나하나 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앞서 뭐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이 체포까지 할 사안이냐. 지금 이 현행범도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그리고 도주 우려도 없고 그리고 선거법 이런 정도의 위반 사안 가지고 체포한 전례가 없다.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 만에라는 겁니다. 지난번 뭐 탄핵할 때 그렇더군요. 그때도 하루 만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그때는 뭐 민주당이 이제 정치적인 행위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 경찰이 이렇게 국무위원직에서 내려온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체포를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본 거 아닐까라고 판상을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본다는 것이죠. 예. 일종의 경찰이 상당히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좀 오바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그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이 경찰에 대한 수사의 권한이 상당히 커졌지만 이 검찰 제도가 폐지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이 지금 정치 독립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또 떠오르는 것이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판사 입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수갑까지라고 할 생각이 높다는 것이죠. 예. 이진숙 위원장이 아마 일반인 같으면 손자를 둔
60대 중반의 그렇죠. 여성이거든요. 이런 여성 그리고 또 전직 바로 직접 전날 국무위원까지 하신 분인데 이 사안을 이렇게 수갑까지 채워서 이렇게 연행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판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간적인 정리상 상당히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이 좀 오버했다, 무리했다라는 주장, 야권도 펼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검찰이 이러니 검찰청이 폐지되는 겁니다. 사법부가 이러니 대법원장을 내쫓겠다고 하고 사법부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경찰도 다 써먹고 나면 반드시 용도 폐기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가 이렇게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담하고 지금 결국 정보조직법 개정해가지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없어지고 경찰이 이제 전유물이 되잖아요. 네. 바로 경찰이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문제라니까요. 정영철 변호사님, 우리 검찰이 정부 수립 이후에 78년 만에 없어지게 된 계기가, 결정적인 이유가 정치 검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 여당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도 똑같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하죠. 이게 어떻게 더합니까? 똑같습니까? 제가 봤을 땐 훨씬 더한 거 아닌가 그 생각 들고요. 지금 임무영 변호사님이 밝힌 걸 보면은 출석 요구를 어떻게 했느냐. 8월 12일에 하고 14일에 하고 25일에 하고 9월 9일에 하고 12일에 하고 19일에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적법한 것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소환장 보내는 거 없거든요. 아니 오늘 보냈는데 내일 모레 또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뭐가 문제라고 하냐면은 공직선거법 85조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공직선거법 85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직무를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작년 이맘때쯤에 작년 9월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무슨 이야기했느냐?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좌파는 모든 것들을 한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이게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이용한 겁니까? 그때는요 이미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직무 정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공무원의 직무를,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이용했다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김웅 전 의원, 부장검사 출신의 김웅 전 의원이, 저는 안 찾아봤는데 김웅 전 의원은 뭐 판례나 이런 것들 다 찾아봤대요. 예. 이런 경우에는 처벌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했는데 경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법리도 모르고 이거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적인 체포영장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수사기관이 아직까지는 3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있는데 이제 내년 이맘때쯤 되면요 검찰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3개의 축 가운데 공수처가 일하는 거 제대로 있습니까? 일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수사 권력은 어디로 집중되느냐? 경찰로 집중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이게 검찰청법 폐지한 것과 마찬가지, 이 순간에 경찰의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데도 아니고 영등포 경찰서가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요 앞으로 기존의 정치검찰 이런 문제 많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치 경찰의 폐해는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체포한 경찰과 영장을 청구해준 검사,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를 고발했습니다. 지도부도 영등포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어떻게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하고 추석 밥상에서 절대 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추석 밥상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저희들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마쳐지면 즉각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이런 불법 체포를 강행한 배경에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과 크게 보면 길게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두려웠던 이 정부는 결국은 이진숙 위원장의 입을 막기 위해서
체포했다. 그것도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무리한 체포를 감행했다. 정치권 밖에서도 큰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이진숙 전 위원장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죠. 이건 광기다. 세상 역시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한 게 이번 처사로 증명된 셈이다. 다음이요. 이성건 국민의힘 의원.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다음이요. 그것 때문에 다음날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 대표 입에서 나온 것처럼 검찰이 독단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검찰에 저는 아까 좀 더 신중하게 진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체포영장의 필요성을 느끼면 검찰에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을 통해서 청구를 하면 법원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이 세 기구가 다 같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헌법소원 또 내셨는데 그러니까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미통일로 바꾸면서 방통위원장이었던 이진숙 위원장을 찍어낸 것이 이것이 뭐 위헌적이다라고 좀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런 주장을 하실 거면 그럼 방통위 이전에는 방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위가 방통위로 바뀐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 바뀌자마자 우리 똑같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서 방송위원장이었던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임명되었던 조창현 위원장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습니다만 자동 면직됐습니다. 그분도 헌법소원 제기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는 건 모든 정부가 있었던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해서 사라진 그 조직의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던 거는 참여정부 때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때 임명된 사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헌법소원까지 건 좀 무리라고 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포 과정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세 기구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만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는 국민들께 내일 이 체포적부심 심판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성취부의장님께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법조계에서 형평성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뭐냐면 과거에 우리 기억할 겁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그때 현역 의원 5명, 6명 정도가 검찰로부터 6, 7차례 정도 출석 요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이후로 누구도 한 명도 한 번도 응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체포영장 청구도 안 됐고 물론 뭐 검사가 청구해도 국회의원들은 뭐 본회의 또 통과해야 됩니다만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도 그때는 그 당당하다면 나가서 뭐 대표적으로도 좀 누가 가서 이 조사를 응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그 당시에도 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다만 그때랑 좀 다른 점을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녹취록 이야기를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이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을 1심에서는 받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의원들은 결정적 증거가 지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본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나 녹취록은 사실 본인들과 연결성은 입증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갈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영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응할 필요는 있었다. 좀 그래서 아까 수사에 응하는 것과 그렇죠. 지금 체포영장까지 간 것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일단 수사에 응할 필요성은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나는 응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이 민주당 의원들 사례와 직접 비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냥 어떤 혐의도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가지고 위반 혐의가 있고 출석 요구가 오면은 제대로 수사를 받고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소명을 하면 됩니다. 과대망상증 환자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래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꾸 이상한 말로 우리 국민들 현혹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경우는 정식으로 요구서를 보낸 것도 3번이었어요. 굉장히 예의를 갖춘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그리고 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는 검찰도 청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박 대변인님,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과대망상이다. 그리고 경찰이 이 정도면 굉장히 예의를 갖춘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도 구속 요건이 맞는지조차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자택까지 찾아가서 체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의를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엔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단 한 명의 야당 의원도 출석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그때 그 민주당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체포를 해도 100번, 1000번을 해도 민주당은 괜찮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출석 요구서라고 하는 것도 변호인단 측에 충분히 반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 경찰 측에서 이 피고인 측이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영장을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한 위법 사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묵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고작 이틀 출근을 했을 뿐인데 탄핵 소추를 했고요. 그때 억 단위의 변호사비를 들여서 결과적으로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그 직후에 부처를 억지로 해체를 시키고 지금 더군다나 체포까지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개입을 안 했다라고 하기에는 경찰, 검찰, 심지어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거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앙화하는 식의 발언으로는 이 사건을 무마시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받고 있는 이 혐의, 이게 죄가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죠. 다시 들어보시죠. 저희가 특히 이제 우파, 자유 우파 진영에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참 속이 시원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전사가 등장한 거예요. 보수 여전사. 뭐 이래도 될 지금 소개인 것 같아요.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왜 좌파, 가짜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담론을 지배하고 있을까? 말을 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도 말을 하고 방송에서도 말을 하고 만약에 집회가 있으면 거기에 나가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으신 이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다른 선거도 아니고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경찰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발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21대 대통령 선거는 그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인지 언제 있을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것인지가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월 23일에 이진숙 위원장이 글을 썼는데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공지한 날이 4월 1일입니다.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이 글을 쓴 시점에서는 선거가 있을지 여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누구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경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방통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포소를 했던 것인데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정혁재 변호사님. 당시만 해도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 확정되지 않은 날짜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얘기를 한 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다? 이게 성립되는 겁니까? 대선은 고사하고요. 그 대통령이 탄핵될지도 몰랐었고 그랬었잖아요. 탄핵은 고사하고 그때 계엄이 있을 거라고 작년 9월에 예상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딱 2명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김민석 총리, 두 번째 김병주 의원. 그래가지고 김민석 총리하고 김병주 의원이 그때 김용현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그때 계엄 운운하길래 저분들이 이상한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면 김민석, 김병주 외에 이진숙도 계엄을 예측했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짜 좌파 운운하는 게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김웅 의원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형사사법은요.
형사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가 그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예. 굉장히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저 정도 이야기 가지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돼서 수갑 차야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절반 이상 다 수갑 차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박주민 의원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출석 요구서가 합법적으로 잘 됐다. 네. 출석 요구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 명백하게 9월 27일에 조사받겠다라고 변호인 측과 경찰서가 합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9월 27일 2시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체포영장 발부되는 거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런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사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법이 지금 폐지되려고 하는데 경찰서 나가서 어떻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갖다가 양해를 구하고 다른 날짜 잡아주면 일주일 뒤에라도 내가 나가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받겠다. 그 이야기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명시적인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을 갖다가 했었는데 만약에 경찰이 저 불출석 사유서를 누락하고 검찰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아이 그 합법적으로 이게 그 영장이 나갔는데 저기 그 출석 요구서가 나갔는데 이진숙 씨가 계속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을 속이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기망돼가지고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해서 판사가 9월달 발부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명백하게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당장 그 법원에 올라갔던 영장 청구서에 이 불출석 사유서가 편철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빨리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네. 9월 발언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터지지도 않았고 네. 3월에는 탄핵 선고가 나오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죄 이게 지금 적용됐다.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객관적인 판단을 할 뭐랄까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일반적인 상식선에 봤을 때도 상당히 그 법률적 다툼의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예. 다만 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정혁신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당시 탄핵 국면이긴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 파면까지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부분은 저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반면에 이 지금 그 공무원법 국가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개입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해서 탄핵이 정실됐을 때 거의 55일 동안 단 한마디도 공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서의 국가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처신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의 전형을 보여줬는데 그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는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아마 속으로는 상당히 속앓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가대망상증 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 사실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출석 밥상 이 머리 민심 과정에서 그렇죠. 이인숙 위원장의 체포 이야기가 이렇게 상당히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